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동결을 하고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했던 로드맵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폐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현실화율 계획은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걸 좀 수정하자는 게 지금 정부의 기조였고요. 네. 네, 오늘 그런 내용을 포함한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 지표에 대한 좀 이해부터 하겠습니다. 네. 공시가격 지표가 어떻게 활용이 되죠? 일단 부동산을 보면은요. 네. 부동산은 갖고 있을 때, 보유할 때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 시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가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가에다가 세금을 매길 경우에 왜곡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을 따로 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공시 가격은 시가 대비 좀 차이가 있겠죠. 오히려 낮게 책정이 될 겁니다. 지금 나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네. 그 시가와 공시가의 그 차이를 좁힌다라는 건데 지금 표에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이 공시가격이 그럼 부동산에만 매겨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가령 우리가 복지 정책을 펼 때도 그 사람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재산, 자산도 중요하잖아요. 그때 자산, 재산에 부동산도 포함되니까. 지금 화면에서처럼 맞습니다. 연금이나 뭐 보험료 같은 예, 걸 거기에도 산정할 때. 되고요. 예. 건강보험료 또 네. 나중에 뭐 행정 목적 다양하게 보니까 한 67개 항목의 기준 가격으로 사용되는 것이 공시 가격이다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 혹은 뭐 조세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로드맵을 수립할 때는 공시가격의 시세의 90%까지 좀 올리자. 말씀하신 그 세금과 연계된 부분 때문에 올리자는 계획이었지만 그 사이에 역전 현상 같은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정부에서 이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예. 수정을 하자. 자, 그러면 일단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기존의 계획대로라면 이게 또 공동주택이냐 토지냐에도 다르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되는 거였나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는 것은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오게 되는 거죠.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뭐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시가는 엄청 뛰었는데 공시 가격은 못 쫓아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갭은 컸었고 그렇다면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나왔던 것이 좀 아파트 또 비아파트 그리고 이제 토지에 따라서 좀 시기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2038년까지 네. 모두 시세 대비 90%까지 올리자라는 목표였었고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공동주택 나오고 있는데요 표에 뭐 네. 쉽게 말해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먼저 이제 90%를 돌격하게 이제 로드맵을 짰었고 그런데 그 90%까지 가는 과정에서 조금 세분화했습니다. 가령 아파트 가격도 15억 이상, 9억에서 15억 또 9억 미만에 따라서 현실화를 좀 속도 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15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2025년부터 90%로 이제 뛰게 되는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 거고요. 네. 저 외에도 토지도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비아파트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현실화 로드맵이 나오게 됐고 여기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저 현실화 과정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2021년 때까지는 거의 69%까지 전체적으로요. 네. 이제 완료를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정권이 교체가 됐었죠.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당시 대선 때 공약으로서 저 현실화 로드맵을 좀 수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값 하락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것도 이번 수정안의 어떤 배경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가라는 게 좀 천천히 떨어진다라든가 뭐 이렇게 움직이면은 현실화율에 따라서 이게 왜곡이 덜할 텐데. 네. 재작년에서 작년 또 작년에서 올해 올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현실화율에 따라서 올라가니까 아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 집값은 떨어졌는데 왜 세금은 더 올라 이런 이제 불만을 터뜨리게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현실화율에 따라서 아마 내게 되는 보유세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게 됐고요. 하고 약간 저게 언급이 안 됐는데 이제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또 보유세를 나오게 될 때 과표를 뽑는 데 나오는 그 비율도 같이 현실화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의 뭐 세금 많이 늘었냐라는 불만이 나오게 됐고 세부적으로 이제 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앞서 표를 잠깐 보셨을 텐데 네.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빨리 그 90% 현실화율이 되고요. 뭐 가격에 따라서 누구는 좀 봐주고 천천히 가고 뭐 이런 것들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런 점도 함께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는 그런데 로드맵 수정안 발표 시점을 또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깜짝 발표된 셈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개편 정도로 정리가 될지 아예 폐기될지 관심이었는데 일단 오늘 발표된 내용은 올해랑 동결하겠다. 내년도 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네. 일단 유보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좀 고민이 있었을까요? 네, 저도 보도 자료도 봤고요. 오늘 네. 2시 엠바고였었는데 좀 이제 큰 틀에서 폐지냐, 그러니까 폐기냐 아니면 대폭 개선이냐의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막상 오늘 발표됐던 이제 국토부의 표현은 전면 재검토입니다. 예,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네. 그러니까 이걸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재검토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게 국토부에 오늘 발표됐고요. 그럼 당장 이제 내년 1월에는 뭐 1월부터 3월에 공시 가격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올해와 마찬가지로 69% 현실화율 시세 대비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라는 게 오늘 뭐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 그러니까 표현 자체로 하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고민을 좀 더 해보겠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의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왜냐하면 세금과 연결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이전 얘기를 한번 하고 나서 또 다음 질문 드려보면 자 문재인 정부 당시 그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지역 간의 어떤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이유가 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과 부동산 시장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수정하자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아마 이번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네. 당시에는 또 이런 가장 많이 현실화율이 나오는 것은 집값이 오르는데 오히려 고가 주택이 더 크게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고가 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은 세금과 세율이라면 이제 공시가격과 시세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서 혜택을 본다라는 것이 이제 당시에 로드맵의 현실화율을 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앞으로 또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 부동산이 큰 틀에서 그때만큼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현실화율에 대한 뭐 수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그 당시 로드맵을 도입한 건 좀 성급했던 건가요? 그렇지 그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우리가 거의 오랜 정말 만나보지 못한 집값 상승이었기 네. 때문에 그리고 특히 고가 주택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한 세금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부동산의 세금을 이렇게 공시 가격으로도 하게 되고요.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현실화율도 하게 되고 또 세율이라는 여러 가지로 이제 바꾸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에 한한 방침으로 국회에 가서 세율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것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이 됐다. 전반적으로 보면 조세 부담이 좀 큰 변화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집값 변화에 따라서 지역별 또 아까 봤듯이 아파트 가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마 아닙니다. 내년도 올해랑 거의 보유세 비슷한 부담은 거고요. 비슷하게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럴 수가 있겠죠. 뭐 당장 12월 달에 집값이 대폭등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또 달라지겠지만 네. 현 상황이라면 일단 69%가 동일하게 동결이 됐기 때문에 네. 내년에 내게 되는 그러니까 내년에 내게 되는 보유세의 가격들은 내년 초반기 1분기에 매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올해와 유사한 보유세를 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정부만 놓고 봤을 때 출범 2년째에도 아직까지 이 관련해서 공약이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편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뭐 앞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고민이 깊은 대목이긴 합니다만 일단 내년 하반기에 근본적인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연구 용역 또 공청회 등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네. 그 시간은 좀 정부는 어떻게 쓸까요? 저는 아마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이 네. 2040년까지 시세의 80%,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90%였다면 네. 윤석열 정부는 이제 80%에 맞춘다는 저 안에 따른 아마 용역과 이런 고민들이 적어도 좀 나올 것으로 봤었는데요. 네. 아마 이번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만약에 현실화율을 또 너무나 낮추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뭐 세수 펑크, 조세 펑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이걸 뭐 확 또 과거처럼 현실화율을 높이게 될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 대한 의식을 또 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마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것이 이제 내년 여름 지나서 공식안이 나온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막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런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 또 여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담겨준 그래서 뭐 오늘 어느 정도 뭐 이런 이야기, 뭐 2040년에 80%라든가 그런 숫자가 좀 나왔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아마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올해와 똑같이 69% 현실화율의 근본적인 재검토, 원점에선 재검토 아마 이런 것들로 뭐 보도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은 미뤄졌고 네.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가 정부의 입장인데, 자 보유세를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선 세 부담입니다만 네. 또 정부 입장에선 세수 차원 아니겠습니까? 세수 확보 차원에서 자 올해 최대 65조 가량의 세수 결손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네. 것까지 좀 감안한 발표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까지가 9월까지가 51조 세수 네. 펑크 어마어마하죠. 이것은 뭐 나중에라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측을 못했다라는 것은 네. 51조고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60조에 육박하는 이제 결손이 나오게 세수 펑크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일종의 이제 보유세를 깎아준다라든가 이런 뉘앙스를 주게 되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이제 근본적인 재검토, 원점 재검토로 하고 폐지도 아니고 강화도 못하는 여기 양쪽을 이렇게 피해간 부분도 아마 이 세수 펑크에 대한 분명히 압박감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 한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는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또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고 네. 반대로 또 내려갈 때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맞아요. 어떻게 좀 예. 왜냐하면 이거 계속 처방전이 이런 있을까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은 부동산 시장이 급등급락. 이제 이런 한 네. 계속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뭐 반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서도 제기가 얘기한 것처럼 공시가격하고 뭐 현실화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이제 세율로 조절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시가격은 공시가격대로 계속 발표를 하되 어떤 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 쫓아가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너무나 이 시세보다도 위에 있다라든가 시세랑 같이 붙어 있을 때는 뭐 그의 세율을 여야가 모여가지고 뭐 낮춰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아마도 부동산 급등락에 매번 이 현실화율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또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런데 그 앞서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80%든 90%든 시세 대비 현실화를 맞춘다라는 그 과정은 한 번은 가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현실화율이 똑같기 때문에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 또 이제 이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마침 또 그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내용 중에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은 3.7%, 네. 전세값은 4.8%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는데 맞물려 네. 질문 드리면 좀 어떤 요인일까요? 그렇죠. 이제 뭐 내년 부동산이 이제 떨어진다, 뭐 네. 조정받는다라는 이제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금리인 것 같아요.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는 국면이라면 네. 우리가 올 연초, 작년 하반기에 봤지만 주담대 금리가 한 상단이 8% 가니까 그냥 공식처럼 집값은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 추세다라는 부분이 아마 부동산 하락의 원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이 부분도 지금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여기에서 멈출지 더 오를지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아.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될 경우 네. 시장 금리가 오히려 먼저 급하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또 은행들 상생 방안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 또 깎아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물론 부동산을 집값을 파악하는 여러 메커니즘이 있지만 저는 6개월에서 1년간을 결정짓는 것은 역시 금리고 주담대 금리가 만에 하나 다시 3%대 초반대까지도 떨어지게 된다면 집값은 또 들썩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택연구원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금리 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다. 단기적으로요. 네. 내년 한 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담대 얘기하셨기 때문에 바로 가계빚 문제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가계빚 2분기 연속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나 뭐 여러 언론 제목에서처럼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인데 네. 지표를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3분기 가계 신용이 1,875조 나왔었는데요. 네. 증가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증가가 2분기에서 3분기로 가는 거 중에 14조 3천억이 늘었고요. 이 중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17조 3천억. 그러니까 오히려 주담대만 늘었고 나머지 신용 기타 등등은 갚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7월부터 9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이 17조를 받아서 거의 집을 샀을 겁니다. 물론 생활자금으로 썼겠지만요. 네. 근데 문제는 10월에도 6조 3천억 이상 가계 부채가 또 늘었고요. 11월 지금 중순까지가 3조 5천억. 근데 지금 11월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이상이 다 주담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가계 신용이 늘어나고 가계 부채가 늘고 이런 부분에 거의 저간에는 지금 빚내서 집 산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네. 이제 기본적으로 뭐 집값 불패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좀 작용하면서 저렇게 빚을 많이 내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가계 신용의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담대인데 네. 전체 수치를 끌어올리고 있기 네. 때문에 자, 최근에 근데 또 주담대가 3%대까지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네. 자, 그럼 이러면 또 결국은 또 가계빚이 다시 늘어나는 건 아닌가, 네. 부작용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좀 정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이번 주부터 일부 은행에서 3%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는 어제 있었죠. 이제 8대 금융지주 수장들이 모여서 상생금융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대출금리도 아마 좀 깎아주자, 즉 가산금리 덜 붙이고 우대금리 많이 주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대출금리를 깎아주면 당장은 좋지만 또 빚내로 달려들고요. 네. 반에 하나 여기서 부동산이 조금 더 튄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아마 빚내서 집을 사러 더 많은 수요가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낮추되 이 집값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관리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 좀 확신을 국민들한테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평론가님 대담 속에선 좀 정교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 좀 나올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